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국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분쟁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 당사자들끼리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 협력이 꼭 필요하죠. 국가 원수끼리의 만남인 정상회담, G7이나 G20 같은 공식적인 국가 협력을 통해 기아, 빈곤, 질병 등에 대한 협조체제, 재난과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을 맺어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를 통해 국가 간 상호 교류를 늘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공식성과 대표성을 지닌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다른 행위 주체들과는 다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그 무게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다른 나라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열거나 국교 수립을 하기도 하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세계 평화 또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두 나라 간의 협력만으로는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더 살아가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이 있는데 이 국제기구는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정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배운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파리 기후협약도 2015년 국제연합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기구는 그 한계성이 명확한데요.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도 있고 판결에 따라서 제재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당사국이 국제적 고립과 그리고 제재를 감수하겠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지구촌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겠죠. 국제비정부기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국제비정부기구에는 국제사면위원회, 이는 국제암네스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케이블 TV 보면 광고에 많이 나오는 국경 없는 의사회와 그린피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범세계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 환경, 평화, 인권 등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국가 내의 지방정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개인 등도 세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디디에 드록바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디디에 드록바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 출신인데요.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어로 상하해안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코끼리 상하를 수출하던 1인당 GDP 1,500달러 정도의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트디부아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코트디부아르는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자축하고 있던 도중 디디에 드록바가 자신에게 다가온 중계방송사의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이러한 드록바의 호소 이후 코트디부아르는 일주일 동안 총성을 울리지 않았었죠. Ivoiriens, Ivoiriennes, du nord et du sud, du centre à l'ouest. Vous avez vu, on vous a prouvé aujourd'hui que toute la Côte d'Ivoire peut cohabiter, peut jouer ensemble pour un même objectif, se qualifier pour le mondial. Vous nous avez promis que cette fête allait rassembler le peuple. Aujourd'hui, on vous demande, s'il vous plaît, on se met à genoux. Pardon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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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seul... 평화는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나 테러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평화도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극적 평화는 그 한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는 자서전에 수록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전용 병원에서 태어나 흑인 거주 지역에서만 살아야 하며 만약 학교라도 다니고 싶다면 흑인 전용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 그 흑인 아기는 커서도 흑인들만 다니는 직장에만 취직할 수 있고 흑인 전용 기차만 탈 수 있다. 밤낮을 불문하고 통행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던 길을 멈춰야 하며 통행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연행된다. 이처럼 빈곤, 차별, 억압, 인권 침해가 존재하는 사회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더라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과 같은 각종 인종차별과 억압 및 불평등에서 벗어나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아까 보았던 넬슨 만델라의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에서 흑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착취를 당하거나 흑인만의 기차를 타야 한다거나 흑인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평화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 10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 난징 대학살,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 전쟁과 폭력에 따른 고통과 공포,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죠. 이러한 생존의 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기 위해 국제평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 폭력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우리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제평화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쌓아온 지혜와 가치를 지키고 모두가 행복하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제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화석연료, 그리고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국제연합 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직업군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계 평화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